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명예교실은 윤명철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원조선, 고조선을 바라보는 남북 역사학계의 관점을 살펴봤습니다. 남한사학계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기 때문에 주로 북한사학계를 중심으로 살펴봤는데요. 아마 놀라셨을 겁니다. 이러이러한 엄청난 사실들이 있었구나 라는 측면과 이렇게 과장되고 비약되나 하는 의구심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래도 이것을 아실 필요가 있고요. 이제 다음 단계로는 고조선 문명권을 제가 설정을 했거든요. 많은 분들이 또 고조선을 문명으로 보고 싶어 해요. 그래서 경우에 문명의 주체는 누구인가, 그리고 종족은 누구인가를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체의 성격을 규명할 때는요, 단순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제가 첫 시간부터 말씀드렸지만은 생태환경이죠. 즉 지형, 지리, 토질, 기후, 해양 등 이런 생태환경, 자연환경도 살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혈연, 언어, 생활습관 등의 인문환경도 살펴봐야 되고요. 이렇게 자연환경과 인문환경만 있으면 곤란하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겠지만 역사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규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역사상, 역사학자니까 당연히 역사상이 중요하죠. 많은 분들이 관념적으로 접근하는데요. 역사학 중에서도 문헌학자, 고고학자 각각의 나름대로 관념적 또는 부분적, 미시적 접근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아주 오래전의 문명 또는 문명권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거든요. 같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추후에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원조선 또는 고조선의 문명권 또는 정치 실체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면은 이렇게 종합적으로 접근하는 시도를 해야 될 겁니다. 어느 한 부분만 해서 강조하면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수용되고 환호받을지 모르겠지만 그건 사실에서 멀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실수를 우리는 아직까지 되풀이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제가 이걸 해결했다는 것은 아니죠. 이런 마음과 관점을 가지고 역사를 연구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질서나 문명이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살펴보는 겁니다. 공간 개념도 제가 말씀드렸고 추후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다시 설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평양지역이다, 요동지역이다, 송화강지역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또는 한반도 만주 아니죠. 동아시아 전체 아니죠. 유라시아 세계 전체 입장에서 보고 그런 과정 속에서 봐야지 우리 문화권의 형성에 큰 영향을 끼친 서북지방으로 해서 쭉 연결되는 초원유목만화도 알 수가 있는 건데 그런 지역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이 그렇게 하면은 오리를 범할 수 있는 거죠. 거시적 관점에서 봐야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주체 구성 요소를 보니까 여기는 다양한 요소들이 상호작용한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많은 것들이 있는데 학자마다 사람마다 견해가 다른데요. 이를테면 민족의 구성 요소에는 언어의 공동, 그 다음에 혈연의 공동, 그리고 이를테면 그 다음에는 지역의 공동, 역사적 경험의 공동, 스탈린처럼 경제생활이라든가 시장의 공동, 이런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민족 개념과 정의가 있고 논쟁을 벌이겠습니까? 근데 기본적인 건데요. 저는 사실은 과거에는 안 그랬습니다만 언제부턴가 이 생물학적 특성을 소중히 여기고 있어요. 북한에서는 핏줄이라는 얘기를 쓰고 있거든요. 우리는 혈연 또는 혈 그러는데 북한은 핏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것이 충격적이고 얼마나 선명하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것과는 다르겠지만 이렇게 생물학적 특성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어요. 왜냐면 이제는 학문이 많이 발전했거든요. 생물학이라든가 물리학이라든가 공간이론도 각 분야별로 발전하다 보니까 의외로 또는 제 용어로 쓰면 유감스럽게도 인류 역사에는 생물학적 요인이 강력하게 작동했구나. 자칫 잘못하게 되면 서구인들이 근대 위에 만들었고 적용했던 인종주의라든가 종족주의라든가 아니면 내셔널리즘이라든가 아니면 유기체 이론과 오해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지금은 조금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물학적 특성을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유전인자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요. 이런 것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역사를 연구할 때 비록 문자가 없었던 저 오래된 시대의 역사를 연구하더라도 많은 코드가 필요한데 그 중에는 제 몸 자체도 기록이에요. 제 몸을 분석합니다. 과거에 있었던 유적 유물에 대한 분석이 아니라 현재 저를 분석해 들어가도 우리 민족 문화의 특성과 또는 민족의 기원을 어느 정도는 파악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학문의 범주는 넓어졌고요. 지금 이 강의를 듣는 젊은 분들은 이제는 그런 관점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세요. 자, 구체적으로 들어가니까 고조선 문명권을 구성하는 종족은 누구인가? 이때 종족이란 말은
사실은 적합한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물음표를 썼거든요. 흔히 사료상에 근거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예맥 또는 예맥 이렇게 붙여 쓰기도 하죠. 이 연관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동의의 문제인데요. 그래서 동의와 예맥이라는 것이 고지서 문명권의 구성종족과 직결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흔하지만 종족 명칭이라든가 거주 지역에 따라서 구분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와 맥 또는 예맥은 고고학적으로는 청동기 시대인이면서 철기 시대인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철기 시대라고 보는데요. 만약에 고지서를 이루었던 예, 맥 또는 예와 맥이 서구표 올라가서 고지서는 초기 문명권, 초기 정치적 실제의 구성원이라면 그건 청동기 시대인이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한국의 전통 역사학자들은 첫 번째는 중화주의 역사 사료와 서술을 근거로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종족의 개념과 위상을 좀 협의적으로 미시적으로 설정하고 당연히 범죄 성격도 축소한다는 겁니다. 바람직하지는 않아요. 그 시대 사람들의 인식의 한계, 학문적 연구 성과의 한계이지만 거기에는 일본인들의 책략도 작동했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어요. 이제는 제 말씀대로 협의적이 아니라 광의적으로 미시적이 아니라 거시적으로 설정하고 범죄 성격을 확장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 시대의 상황에 근거해서 그 이후의 상황에 근거해서 그 이후에 만들어진 인식에 근거해서 그 전 시대의 것을 재단하면 곤란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전통 역사학계가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근대 역사하고는요, 그 민족 개념을 잘못 오해하고 있어요. 서구에 근대에 만들어진 민족 개념이 있거든요. 그들도 그 민족 개념은 근대에 만들어진 것이고 그 이전은 설명하기가 곤란하니까 스탈린 같은 경우도 민족 이론의 대가죠. 민족체라든가 아니면 스탈린은 특히 준민족이라는 용어도 썼거든요. 그만큼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동아시아 및 한국 역사 혼동하고 있어요. 일본이 만든 단어잖아요. 민 플러스 족.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역사뿐만 아니라 중국 역사 또는 일본의 역사 메커니즘을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자, 또 한번 말씀드릴게요. 중국이 사용했던 근대 민족 용어와 우리가 사용했던 민족 용어와 일본이 만들어선 조르세 민족은 다른 겁니다. 또 말씀드릴게요. 후진타오 이전의 중화민족과 그 이후의 중화민족은 궤가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구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곤란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런 오해 때문에 고조선의 성격 규정하는 과정 속에서 국가체제, 문화 등과 직접 또는 간접적인 연관성을 좀 잘못 알고 있거나 또는 고조선 문명권에 속했던 정치와 역사를 퇴시하거나 더 나아가서는 속했던 종족이나 부족 집단들을 우리 역사에서 소외시켜버린다는 것이죠. 어떤 집단들입니까? 여러분들이 벌써 탁 떠올리실 텐데 흔히 말하는 거란, 선비 또는 그 당시 때는 숙신이겠죠. 이런 계통이 우리 역사에서 소외가 되고 그들을 다른 명칭으로 부른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고조선의 말기에 이때 고조선은 위만조선입니다. 이 말기쯤에서 흉노에서 동호가 격파되죠. 그 동호가 분파되면서 선비계와 오한계로 나눠져요. 이 동호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가점 상충문의 주체, 비파형 동검의 주체와 연관돼서 동호와 흔히 말하는 조선과의 어떤 연관성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다음 시간 넘깁니다. 그런데 이런 종족들이 후대는 각각에 분류되면서 다른 이름으로 자기 집단의 표식 또는 표징으로 삼은 겁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가장 광범위하고요. 가장 막강했고 동아시아 역사에서 한족과 거의 비등비등하게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이 바로 선비 계통이에요. 선비는 오한과 함께 동호에서 나온 것이죠. 동호는 무엇일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비는 여러 부들과 그리고 몇몇 시리 종족들이 있죠. 그 시리 중에서 한 부족, 몽골 시리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징기스칸의 몽골이거든요. 그리고 오한계는 거란계로 전부 다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6세기 무렵의 상황을 기록한 것을 보니까 이들은 언어가 통해요. 언어가 통한 겁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부여계와 거란계와 선비계는 언어가 통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아니라 6세기 무렵의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고전 문명권의 이론들은 것이 사실에 근거한 것이죠.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그건 여러 부분 중에서 한 부분의 다른 측면을 가지고 확대 해석한 것이니까 큰 틀 속에서는 이것이 맞는 겁니다. 같은 언어권입니다. 그리고 다만 숙신계에서 분파된 거죠. 숙신은
음루를 거쳐서 물길을 거쳐서 말가를 거쳐서 여진을 거쳐서 지금 만주적으로 이어지잖아요. 꼭 맞진 않지만 큰 틀 속에서 맞는 겁니다. 일본은 우리와 너무나 가깝지만 큰 틀 속에서는 이들은 퉁구스계예요. 그래서 알타역에 범죄했지만 그 당시의 사회 기록을 보더라도 우리가 속했던, 우리가 좀 더 강했던 몽골어계와 투르크어계와는 다른 퉁구스어계는 언어가 안 통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숙신 계열들은, 즉 퉁구스어 계열들은 우리와는 아주 가깝고 늘 우리와 같이 있었던 생활 공동체이지만 굳이 따지면은 언어가 통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숙신이란 글자를 해석을 넣고 직신, 숙신, 조선 등등 많은 설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나온 겁니다. 지금 일부 사람들이 최근에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아주 오래전부터 이미 그런 것들은 주장이 되어 있고 연구 성과가 충분합니다. 그러나 그 이론에 가진 한계가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또 연기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전부 다 고조선 문명권 및 잔재 문명과 연관이 깊었던 것이죠. 문명권 개념을 적용할 경우에는 지금 근대 유의 국가 개념처럼 한 공간에서 한 언어를 쓰는 한 혈연으로 공된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고대 사회로 올라가면, 그리고 우리 고조선 문명권으로 가게 되면 더 다양하고 느슨하게 것이고요. 이거는 여기만이 아니라 전 지구가 다 동일한 것이에요. 중국이 하나의 언어권입니까? 하나의 혈연권입니까? 아니면 하나의 정치권입니까? 그리고 흔히 말하는 북방 유목민족들이 그렇습니까? 아니면 남쪽에 있었던 해양민들이 그렇습니까? 그런 기본적인 논리를 왜 우리에게 적용을 하지 않죠? 따라서 고조선 문명권, 아니면 그 당시 때 생평정으로 볼 때 고조선이라든가 뒤를 이은 고구려 등등은 당연히 다종족적 국가, 다종족, 멀티가 아니에요. 다종족적이니까 중액을 압도적 우위로 하지만 반개 종족들은 다종족적 국가, 그리고 다문화 국가라는 것이죠. 이때 멀티컬처란 말도 쓰고요. 폴리컬처란 말도 써요. 어느 것이 더 적합한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일단 다문화 국가 그랬을 때는 그런 용어들이 있는데 우리가 취사 선택해야겠죠. 개인적으로는 멀티보다는 폴리가 더 좋은데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고조선 문명권에 선지민들이 있었죠. 왜냐하면 알타여 계통들이 한반도와 남만주 일대에 들어오기 전에 여기 살았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선주민이에요. 그들은 고아시아계라고 얘기를 통칭해요. 그리고 그들의 언어 속에서는 흔히 말해서는 북방 동북쪽으로 가는 그런 언어권도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꾸 일부에서 주장하지만은 마치 그것이 대세인 것처럼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양자강 이남부터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오는 해양 남방 문화권, 심지어 인도까지 연결시키는데 그런 언어와 문화권도 한반도 서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들어온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한 도가니 안에서 그냥 하나가 되면서 우러나면서 우리 민족의 원액이 형성된 거죠. 그러나 그 전까지 고조선 문명권에는 이렇게 다양한 종족 집단들이 모여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최근에 들어서 이런 집단들의 생물학적 성격 있죠? 언어적 성격, 문화적 정체성을 쭉 분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고고학적이 발달하다 보니까 유물들이 다양한 곳에 발견이 돼요. 심지어는 청동기 시대 때 김해 예안리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코카사이드의 인골이 발견되거든요. 이거 어떻게 설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인류학적 보고서 있죠? 생물학적 특성 연구가 있죠? 동물 행동을 비롯해서 이제는 생물학적 특성을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미토콘드리아 등등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말했던 이 주변에 있는 종족들이 고조선 문명권과는 연관성이 높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역사학은 이런 것을 제대로 보고 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주변부에 거주한 종족들과 부족들은 별개의 역사처로 인식하고, 심지어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한반도 중부 이남의 백제, 신라, 가야, 동해, 외 등과 북쪽의 부여, 고구려, 동해, 옥조, 두막려 등이 하나의 역사체라는 인식을 의심을 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요즘 이런 주장도 있더라고요. 백제, 고구려어와 신라어는 다르다고 사료의 한 귀절을 가지고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다른 귀절들도 있고요.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역사적 상황이에요. 왜 이런 주장들이 등장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재미있는 사실은 동북공정 이후에 이런 사실들이 유포된 것을 보면은 특별한 사람들의
조직적인 유포가 있지 않나 생각도 하는데요. 그 특별한 사람들은 첫 번째는 친중파들이고요. 두 번째는 민족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너무 지나치게 의식해서 이러면 탈민족주의, 국사해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역사학자를 말씀드리는데 그렇진 않아요. 하나의 역사체입니다. 그 또 하나가 있습니다. 후발 국가들과의 개통성 문제인데요. 저는 개통성 중요시 여겨요. 여러분들 혹시 족보 가지고 있습니까? 족보 없어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를테면 자기 성이 무엇이다 그러면 나는 시조가 누구고 중시조가 누구고 무슨 파고 등등. 그럼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너 어느 학교 출신이야? 어느 지역 출신이야? 이거 타오지 않습니까?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결국은 개통성의 문제인데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그게 필요한 겁니다. 왜? 뿌리기 때문에. 관념적 뿌리가 아니라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당연히 국가는 개통성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최초의 국가가 조선이라면은 나머지 국가들은 조선을 계승하면서 개통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일본은 만세 일계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신무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천황까지가 하나의 일계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이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강한 자식이 있었는데 우리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자랑하는 족보는 그건 자기 가문의 것이지 우리 전체 것은 아니에요. 그거 오해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들이 조선조 성리학자들이 가졌던 뿌리의식과 정상적인 사람들이 가졌던 뿌리의식 그리고 현재 우리가 필요로 하는 뿌리의식은 전혀 다른 건데 아직까지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곤란하죠. 그래서 개통성, 계승성은 저는 이렇게 봐요. 생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존재 집단에 가장 중요하다. 정당성을 부여하는 거죠. 내가 누구다. 내가 어디 출신이다. 내가 누구의 자식이다. 이게 정당성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공유하는 사람들에게는 공동체의식이 강하니까 단순하게 생활 공동체, 이익 공동체를 뛰어넘어서 운명 공동체 의식도 갖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 특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병 활동이 활발한 겁니다. 일본이 의병 활동이 있었습니까? 중국이 지금 중국 영화 만들어내는 것처럼 사실이 아니죠. 그들이 정말 국가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활동을 했습니까? 우리는 다른 거죠. 왜? 우리는 운명 공동체, 바로 혈육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21세기 네트워크 시스템 속에서도 가능해요. 저는 일단 필드라든가 코어 이론을 적용시키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좀 관심을 갖길 바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전제가 있는데요. 제가 이런 의문을 처음부터 제기한 겁니다. 고조선이 멸망했다. 그렇다면 고전 문명권이 붕괴된 것인가? 그것도 일시에. 그렇지 않죠. 로마가 멸망했을 때 로마 제국 전체의 로마 문명이 멸망했습니까? 붕괴됐습니까? 그리고 일시에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서로마가 있고 동로마가 있고 동로마가 말 그대로 투르크에게 오스만 투르크에 점령당하죠. 마찬가지예요. 페르시아가 알렉산더에게 점령당하죠. 그러나 문명은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러면은 만약에 고조선이란 정적 실체를 중심으로 해서 오랫동안 넓은 지역에서 고전 문명권이 설정됐다면은 비록 고조선이란 국가는 멸망했지만 나머지는 그대로 있는 거죠. 그 터도 남아있고요. 사람도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동일하거나 또는 유사한 공간, 즉 고조선 문명권의 핵심이라든가 주변 지역에서는 많은 정치체들이 하나하나 모여지면서 나라를 형성하겠죠. 그 나라를 소국이라고 사례에 표현한 겁니다. 소국가가 아니라 소국이죠. 저는 모질서라고 해서 어머니질서에서 파편으로 탄생된 새끼들이라고 봐요. 이 새끼들이 모여가지고 다시 경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조선 멸망 이후에 고대 국가가 한참 팽창해 나가는 시기는 통일전쟁으로 보는 거죠. 그게 옳은 겁니다. 이거를 아무런 개념 없이 단순하게 그냥 영토 갈등이라든가 권력 쟁탈전을 보는가? 아니면은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그것도 원조선이 멸망했기 때문에 붕괴된 조선적 질서를 복구하려는, 담을하려는, 정체성을 회복하려는 이런 의도를 갖고 진행된 통일전쟁으로 보느냐는 사관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후자에 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분들은 그분들의 세계관, 가치관, 인간관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등과 투쟁, 그리고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전제 해석을 따르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삶에 있어서 명예라든가 도리라든가 그리고 가치, 밸류, 그리고 의미 이걸 추구하는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후자의 제 주장에 아마 동조할 겁니다.
뭔가 오해하고 있어요. 특히나 근대 이후에 또 자본주의 발달 이후에 캐피탈리즘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인간은 절대 이익만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죠. 지금 자본주의란 말이 지금 사용되어야 되는 시대입니까? 200년 이상이 지난 용어인데 자신들의 행동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양쪽이 전부 다 이익 추구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죠. 자, 이 소국들은 역사적인 경험이라든가 재능적인 차이가 있어요. 심지어는 북쪽만 보더라도 북부요, 그리고 브랜치인 헐본부요, 그리고 또 브랜치인 동해 옥저도 이들과 남쪽에 있었던 이 소국들은 차이가 있어요. 당연히 차이가 있잖아요. 어떻게 탄생됐는가부터 해서 그들이 살았던 생태환경도 다르고 역사적 경험도 다르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다르지만 기본적으로는 원조선을 계승했고 그런 인식을 보였다는 것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삼국사를 비롯해서 제왕운기라든가 또는 중국의 사설을 비롯해서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고려 때 만들어진 제왕운기라든가 동국 이상국집이라든가 삼국사는 별개로 치더라도 그 전에 만들었던 후한서 등에 보면은 이들은 하나의 공동체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